제발 믿어주세요. 다음은 전화의 약입니다. 피멍이 든 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면서도 9살 다니는 소리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의원 의관 셋이 한 달 만에 죽었고 이제 왕의 어약을 올릴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단 한 명이야말로 다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안 궁궐 깊숙한 곳에 내의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몸을 돌보는 의관들이 모인 곳이었지요. 그 내의원 약방 구석, 약탕기 부를 때는 아궁이 옆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올해로 9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팔뚝에 때가 저른 무명 저고리를 걸치고 맨발에 집신 한 짝만 신은 꼴이었지요.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커다란 눈만 아니었다면 누가 봐도 거지 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니의 손에는 낡은 삼배 주머니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말린 약초 몇 줄기와 누렇게 바랜 종이,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지요.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다니야,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다니는 그 주머니를 잠잘 때도, 불을 떼면서도, 약재를 나를 때도 품에서 놓지 않았지요. 주머니를 만지면 어머니의 손끝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의 어머니 박 씨는 내의원 약방에서 약초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약초를 알아보는 눈이 남달랐지요. 코끝에 약초를 대기만 해도 이름을 맞췄고 잎사귀 하나만 보고도 어디서 자란 것인지를 짚어냈습니다. 다니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약초 냄새를 맡았고 말을 배우기 전에 약초 이름을 먼저 외웠지요. 어머니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니는 코가 참 좋구나. 엄마보다 낫겠어. 그런 어머니가 2해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열이 올랐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지요. 내의원 의관들이 살펴보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을 앓다가 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보름 뒤에는 아버지마저 같은 증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겨우 7살 아이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를 거둘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관비의 자식은 관비. 그것이 궁의 법도였습니다. 다니는 그날로 약방 허드레시를 하는 관비가 되었습니다. 약탕기를 씻고 불을 떼고 약재를 나르는 것이 다니의 하루였지요. 손이 트고 발이 갈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다니를 불러 세운 사람은 내의원 말석 의관 오경수였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등이 굽은 늙은 의관이었지요.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내가 박 씨의 딸이로구나. 오경수는 다니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품에서 조그만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날띠 낡은 본초서였지요. 글을 아느냐? 조금요. 조금이면 됐다. 이걸 가져라. 그것이 다니와 오경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오경수는 다니의 어머니와 같은 약방에서 일했던 사이였지요. 박 씨의 뛰어난 약초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오경수는 틈틈이 다니에게 글을 가르치고 약초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단이는 해가 지면 아궁이 불빛에 본초서를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어 읽었지요. 약초 그림 옆에 적힌 글자를 따라 읽다 보면 어머니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경수 어르신, 이 풀은 무슨 풀이에요? 그건 당귀다. 피를 맑게 하는 약이지. 이건요. 그건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초오라는 독초다. 뿌리에 독이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겨두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경수가 약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하나를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이가 궁금해서 다가가자 오경수는 황급히 서랍을 닫았지요. 이 서랍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어르신. 단이는 대답은 했지만 오경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있구나. 아이의 직감이 그렇게 속삭였지요. 그 무렵 내의원에는 6명의 의관이 있었습니다. 수석어의 조한평을 필두로 5명의 의관이 왕의 건강을 돌보았지요. 그중 오경수는 가장 아래 서열이었습니다. 수석어의 조한평, 나이 55, 준수한 이목구비에 키끗한 구레나룻, 입가에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있는 사람이었지요. 말투는 나직하고 손은 유난히 깨끗하고 하였습니다. 의관들 사이에서 조한평의 평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어의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야. 전하께서 그렇게 믿는 의관이 어디 있겠나. 실제로 임금은 조한평을 아버지처럼 의지했지요. 두통이 올 때마다 조한평을 불렀고 조한평이 지은 약만 들었습니다. 경이 없으면 과인은 불안하오. 임금이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조한평의 위치는 그만큼 단단했지요. 그런데 단이는 조한평이 무서웠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요. 조한평은 단이에게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여 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단이의 코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평의 처소 앞을 지날 때마다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방에서 맡는 약재 냄새와는 다른 코끝이 저리는 듯한 날카로운 냄새. 단이는 그 냄새가 무엇인지 본초서에서 찾으려 했지만 아직 그리 서툴러 알아내지 못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한평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었습니다. 약을 짓기 전에도 후에도 밥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었지요. 다른 의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어의님은 왜 손을 그렇게 자주 씻어요? 단이가 물었을 때 오경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니라. 그 대답은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오경수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단이는 놓치지 않았지요. 내의원 관리 상궁인 나상궁은 단이를 볼 때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날카로운 턱선의 얇은 입술, 흰머리를 빈틈없이 올려 묶은 나상궁은 규율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지요. 허리에 열쇠 꾸러미를 차고 다니며 내의원 구석구석을 감시했습니다. 관비 주제의 약방을 어슬렁거리지 마라. 내 할 일은 불 떼는 것이다. 나상궁은 단이가 본초서를 읽는 것도 못마땅했지요. 하지만 나상궁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경수를 대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요. 오 의관, 약 드실 시간이요. 오경수가 기침을 할 때면 나상궁이 먼저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말석 의관에게 그런 정성을 보이는 것은
나상궁뿐이었지요. 다니에게 가장 힘든 것은 추위도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관비들 사이에서 다니는 약방애였고 의관들에게는 거기 그 아이였습니다. 누구도 다니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가 약재를 나르다가 그만 귀한 녹용 한 뿌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나상궁이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내 한 해 값어치도 안 되는 것이 녹용을 바닥에 굴리다니. 나상궁은 다니의 귀를 잡아 비틀었습니다. 다니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지요. 울면 더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밥은 없다. 약탕기 10개를 닦아놓지 않으면 잠도 재우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다니는 새벽까지 약탕기를 닦았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다니는 삼배 주머니를 한 번 만지고는 다시 약탕기를 들었지요. 어머니라면 울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내관 박서방은 궁 안에서 다니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둥글 널쩍한 얼굴에 작은 눈, 늘 허리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었지요. 소매 안에 항상 사탕과립을 넣고 다녔습니다. 다니야, 이리 와봐. 박서방은 사람이 없을 때 다니를 궁 뒷마당 우물가로 불러내곤 했습니다. 주먹밥을 몰래 건네며 이런저런 궁 안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오늘 전하께서 또 두통이 오셨다더라. 조 어이가 불려갔어. 박서방님, 조 어이님은 어떤 분이에요? 박서방은 사탕과립을 하나 꺼내 다니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글쎄, 나쁜 분은 아닌데. 가끔 그분 눈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 다니는 사탕과립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도 느끼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오경수가 다니에게 본초서를 가르치다가 문득 말했지요. 다니야. 예, 어르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되는 일이 많다. 다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경수는 다니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진짜를 놓치는 법이다. 코로 맞고 손으로 짚고 마음으로 느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느니라. 다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어르신이 또 어려운 말을 하시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는지 다니는 훗날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내의원은 평온했습니다.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장에 닿았다가 흩어지고 의관들의 방에서는 하나둘 불이 꺼져갔지요. 다니는 아궁이 옆에 웅크린 채 삼배 주머니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조용한 밤이 내의원에서 보내는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이 밝으면 다니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약탕기에 물을 올리고 전날 씻어 놓은 약재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약장에 넣었습니다. 내의원 약방은 크지 않은 방이었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약장에는 수백 가지 약재가 빼곡히 들어 있었지요. 인삼, 녹용, 당귀, 감초, 숙지황. 다니는 약장 서랍을 열 때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약재마다 냄새가 달랐거든요. 이건 당귀, 이건 천궁, 이건. 다니는 눈을 감고도 약재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코가 그만큼 정확했지요. 하지만 약방에서 다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약재를 나르고 약탕기를 씻고 불을 떼는 것. 약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약재에 손을 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지요. 관비가 약재에 손을 대 분수를 알아야지. 나상궁의 말이었습니다. 단이가 약재 서랍 앞에서 냄새를 맡고 있기만 해도 나상궁에 호통이 날아왔지요. 하지만 단이에게는 나상궁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였지요. 약방 안에 있기만 해도 냄새가 코로 들어왔고 약재를 나르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한 번은 최이관이 약을 짓다가 고개를 갸웃한 적이 있었지요. 이 백출이 묵은 것 같은데. 최이관이 약재를 이리저리 살피는데 단이가 지나가다 중얼거렸습니다. 3년은 된 것 같아요. 냄새가 시어요. 최이관이 눈을 크게 떴지요. 뭐, 내가 어떻게 아느냐? 코로 맡으면 알아요. 묵은 백출은 신내가 나거든요. 최이관은 허허 웃으며 약재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나상궁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관비가 의관의 일에 주둥이를 놀리느냐. 당장 나가서 약탕기나 닦아라. 단이는 아무 말 없이 약방을 나갔습니다. 나상궁에게 대꾸하는 것은 매를 자청하는 것과 같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이는 어느 순간부터 내의원 의관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최의관은 매일 아침 어약청에 들어가 왕의 약을 점검했습니다. 김의관은 약재 수급을 맡았지요. 이의관은 왕의 맥을 짚는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경수는 의관들이 다 하지 않는 잡무를 도맡았지요. 그 위에 수석어의 조한평이 있었습니다. 조한평은 모든 것을 총괄했지요. 약의 처방, 어약의 최종 확인, 왕에 대한 보고. 내의원의 모든 일이 조한평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단이가 약재를 나르며 조한평의 처소 앞을 지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안에서 조한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에 거는 것이 이 열쇠 하나뿐이라 참 편하오. 조한평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조한평이 목에 건 옥으로 된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조한평의 개인 약장을 여는 열쇠였지요. 그 순간 조한평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단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약재 광주리를 들어 올렸지요. 약재 가져왔습니다. 아, 약방 아이로구나. 조한평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방금 전의 서늘함이 거짓말 같았지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문 앞에 놓고 가거라. 예. 단이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또 그 냄새였습니다. 처소 앞을 지날 때마다 희미하게 맡았던 그것. 이번에는 문이 열린 틈으로 빠져나온 탓에 훨씬 진했지요. 달면서도 쓴 풀뿌리를 태운 것 같은 냄새. 단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조어이님 처소에서 그 냄새가 또 났어요. 이번에는 훨씬 진했어요. 오경수는 약을 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진했다고? 예. 문이 열렸을 때 바람을 타고 나왔어요. 전에 복도에서 맡았던 것보다 확실해요. 오경수는 한참 단이를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지요. 그런 것은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다.
왜요? 수석 어이의 처소에 냄새가 난다고 떠드는 것은 불경이다. 알겠느냐? 단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오경수의 눈빛이 단이의 말을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지요.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무거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경수는 평소와 달리 본초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약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 조심스러운 서랍을 한 번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르신,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걱정이라.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지. 오경수는 그 말만 하고 불을 껐습니다. 며칠 후 궁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종묘에 제사를 올린 뒤 내의원에 직접 들렀지요. 내의원 의관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임금을 맞이했습니다. 단이는 약방 구석에 숨어서 문틈으로 바라보았지요. 임금은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이마를 자주 짚는 것으로 보아 두통이 있는 듯 했지요. 어이. 예, 전하. 근래 과인의 두통이 잦아졌소. 약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오? 전하, 계절이 바뀌는 까닭이옵니다. 약재를 조금 더 하겠사옵니다. 조한평은 임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또박또박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경만 밉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단이는 문틈 너머로 조한평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조한평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것이 공경의 떨림인지 다른 무엇인지 단이는 알 수 없었지요. 임금이 돌아간 뒤 조한평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어약 처방을 변경하겠소. 내일부터 당귀를 2배로 늘리고 복령을 추가하시오. 최의관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복령까지 넣으면 약이 너무 세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판단할 일이오. 조한평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한마디에 최의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수석 어이에게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지요. 단이는 약방으로 돌아와 본초서를 펼쳤습니다. 복령 항목을 찾았지요. 복령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재. 그 자체로는 해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이의 코에 남아있는 그 냄새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날 오후 단이는 약재 창고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의관이 약재 목록을 확인하다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상하다. 분명 초뿌리가 석근이었는데 2근밖에 없지 않소. 김의관은 약재 수급 담당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약재 무게와 수량을 매달 확인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지요. 그럴 리가요. 초오는 독성이 강해 아무도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이의관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눈이 삐었단 말이오? 분명 한 근이 사라졌소. 김의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조한평이 다가왔습니다. 김의관, 지난달 쥐약을 만들 때 내가 초한 근을 꺼냈소. 보고를 잊었으니 내 탓이오. 조한평이 부드럽게 웃자 김의관은 머쓱해하며 물러났지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단이는 약방 구석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본초서에서 본 그 이름이었지요. 오경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되는 독초라고. 단이는 본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초 항목 옆에 적힌 글자를 더듬었지요.
오, 독성, 극, 열. 글자가 어려워 다 읽지는 못했지만 독이라는 글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아궁이 옆에 누워 삼배 주머니를 품에 안았지요. 주머니를 열어 안에 든 약초를 꺼내 코에 대어 보았습니다. 말린 약초의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지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며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지기 하루 전까지도 약방에서 일을 했지요. 그날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다니야, 엄마가 만약 아프게 되면 이 주머니를 꼭 지켜야 한다. 엄마, 왜 아파요? 아프지 않을 거야. 그냥 만약의 이야기란다. 어머니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는 것을 다니는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닐까. 다니는 삼배 주머니 안에 든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쪽지였지요. 아직 글이 서툴어 다 읽지 못한 쪽지. 다니는 아궁이 불빛의 쪽지를 비추어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었습니다. 초, 오, 3, 분. 그 이상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고 빛이 모자랐지요. 다니는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약방 천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다니의 귀를 스쳤지요. 바람이 약장 서랍 틈을 지날 때마다 약재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당귀, 천궁, 인삼. 익숙한 냄새들이었지요. 하지만 그 냄새들 사이로 조한평의 처소에서 맡았던 그 코끝 저린 냄새가 유령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다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지요. 그 무렵 궁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어약청 뒷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지요. 그 문을 여는 사람의 손은 유난히 깨끗하고 하였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밤이었습니다. 어약청 안에서 약탕기 하나가 불 위에 올라갔지요. 그 속에 들어가는 약재는 내의원 처방전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내의원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내의원 마당에 안개가 깔려 있었지요. 다니가 약탕기에 물을 올리려고 약방 문을 열었을 때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의관이 쓰러지셨다. 김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니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지요. 최의관의 방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신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다니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의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거뭇했지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역병이다. 역병이 도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한 걸음씩 물러났지요. 나상궁이 달려와 방 앞을 통제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마라. 역병이 옮을 수 있다. 하지만 다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코가 무언가를 잡아냈기 때문이었지요. 시신에서 나는 냄새, 역병 환자에게서 나는 썩은 냄새와는 분명 다른 코끝이 저리는 그 냄새. 조한평의 처소 앞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다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물러서지 못할까. 나상궁이 다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니는 끌려나가면서도 눈을 시신해서 떼지 못했지요. 그때 다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최의관의 손톱이었습니다. 역병 환자의 손톱은 검게 변하는 법인데 최의관의 손톱은 보랏빛이었지요. 손톱이. 다니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상궁에게 끌려 약방으로 돌아온 다니는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조한평이 도착했습니다. 시신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역병이요. 최의관이 지난주 성박 진료를 나갔을 때 옮은 것 같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석 어이의 진단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하지만 다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의관의 손톱색이 역병과 달랐다는 것을. 그리고 시신에서 났던 그 독특한 냄새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니는 그날 밤 몰래 최의관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미 시신은 옮겨졌지만 방 안에는 아직 그 냄새가 남아 있었지요. 다니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최의관이 쓰러진 자리 옆 바닥 틈새에 끼어 있는 미세한 가루를 발견했지요. 약재 가루였습니다. 다니는 옷자락 끝에 그 가루를 묻혀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손이 떨렸지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니는 숨을 멈추고 문 뒤에 몸을 숨겼지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최의관의 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깨끗하고 하얀 손이었지요. 그 손이 방문 손잡이를 한번 만지더니 돌아갔습니다. 다니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조한평의 손이었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니는 가루를 품에 꼭 안은 채 약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두 번째 의관이 쓰러졌지요. 김의관이었습니다. 약재 창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증상은 최의관과 똑같았습니다. 누런 얼굴, 거뭇한 입술, 그리고 역병 진단. 하지만 다니의 코는 또 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역병이 아니야. 다니는 확신했지요. 하지만 9살 관비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이 궁 안에 있을까요? 다니는 오경수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김의관도 최의관과 같은 냄새가 났어요. 오경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지요. 같은 냄새라 했느냐? 예. 혀끝이 알알한 그 냄새요. 역병 냄새가 아니에요. 어르신이 알려주신 독초 냄새에 가까워요. 오경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물었지요. 그 냄새를 다른 곳에서도 맡은 적이 있느냐? 조 어이님 처소 앞에서요. 오경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좁아졌지요. 무언가를 결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니야, 이리 와 앉아라. 오경수는 약장에서 조그만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통 안에는 말린 풀뿌리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이 무슨 냄새가 나느냐? 다니는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순간 코끝이 찡했지요. 이 냄새예요. 최의관과 김의관에게서 난 냄새요. 오경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초의 뿌리다. 독초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독이지. 소량을 오래 먹이면 역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죽는다. 그러면 두 분은 역병이 아니라 독에. 조용히 해라.
오경수가 단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늙은 의관의 손이 차가웠지요.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아무에게도. 하지만 어르신, 다음에 또 누가 죽으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절대 나서지 마라. 위험하다. 오경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단이는 그런 오경수를 본 적이 없었지요. 항상 침착하고 느긋하던 어르신이 이렇게 떠는 것을 보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르신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역병이 아니라는 걸. 오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장 서랍을 열어 초 표본을 꺼내 단이에게 건넸지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라. 혹시 또 그 냄새를 맡거든 이것과 비교해 보거라. 하지만 절대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예, 어르신. 단이는 초 표본을 삼배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초 옆에 독초가 나란히 놓였지요. 그로부터 열흘 뒤 세 번째 비보가 내의원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의관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증상이 더 급격했지요. 아침에 멀쩡하던 이의관이 점심때 쓰러졌고 저녁이 되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온 궁이 공포에 빠졌지요. 역병이다. 내의원에 역병이 도는 것이다. 의관들이 죽어나가는데 누가 전하에 약을 짓는단 말이오. 나상궁이 내의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궁녀들은 내의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의관 6명 중 3이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남은 의관은 조한평과 오경수 단 둘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조한평이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하, 역병이 심하오니 어약은 신이 직접 올리겠사옵니다. 다른 의관의 출입을 삼가시는 것이 안전하옵니다. 임금은 이 말을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시오. 경외에 누구를 믿겠소. 분골쇄신하겠사옵니다. 조한평이 물러나는 뒷모습을 단이는 복도 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조한평의 입가에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것을 본 사람은 단이뿐이었지요. 3명의 의관이 죽고 이제 왕의 약을 올리는 사람은 조한평 하나. 단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걸. 의관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자신만이 왕의 약을 만드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는 걸. 단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경수 어르신에게 가야 한다. 지금 당장. 단이는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돌바닥을 때렸지요. 오경수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단이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어르신. 문을 열었습니다. 오경수는 촛불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요. 단이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어르신, 이의관도 죽었어요. 이제 왕의 약을 올릴 사람이 조어이님 뿐이에요. 오경수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지요? 의관들을 죽인 건 역병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일부러 의관들을 없앤 거예요. 조어이님 혼자만 남게 하려고. 오경수는 입을 다물고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조어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증거가 있어요. 단이는 품에서 옷자락에 감싼 약재 가루를 꺼냈습니다. 최의관 방에서 주운 거예요. 이 가루에서 초 냄새가 나요. 어르신이 주신 표본과 같은 냄새요. 오경수는 가루를 받아 코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다니야. 예. 너는 이 궁에서 나가야 한다. 예.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처리하마. 너는 궁 밖으로 나가거라. 다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싫다니, 이것은 목숨이 달린 일이다. 어르신 혼자 두고 못 나가요. 어머니도 혼자 두고 갔잖아요. 그 말에 오경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니의 커다란 눈에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제 코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오경수는 오랫동안 다니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미를 꼭 닮았구나. 그 한마디가 다니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다니는 꾹 참았지요. 좋다. 하지만 약속해라.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나에게 먼저 알려라. 약속해요. 그날 밤 다니와 오경수는 촛불 아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9살 꼬마 관비와 58 늙은 의관이 궁중 연쇄, 독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한 것이었지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니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약방에 허드레시를 했지만 눈과 코는 쉴 틈이 없었지요. 오경수가 다니에게 당부했습니다. 우선 김의관의 방을 살펴야 한다. 최의관 때처럼 바닥에 가루가 남아있을 수 있다. 김의관 방은 나상궁이 잠갔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다. 나상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너뿐이니까. 다니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관비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의관들은 다니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나상궁조차 다니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감시하지 않았지요. 관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불 떼는 것과 약탕기 씻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다니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지요. 나상궁이 잠근 방에 들어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간이는 궁 뒷마당 우물가에서 박서방을 만났지요. 박서방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냐? 박서방은 소매에서 사탕과립을 꺼내 다니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다니는 사탕과립을 받으며 눈을 들어 박서방을 바라보았지요. 김의관 방에 좀 들어가 봐야 해요. 뭐, 김의관 방은 역병 때문에 나상궁이 잠갔는데. 역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박서방의 작은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코로 알아요. 박서방은 한참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꼬마 관비가 장난을 치는 것인지 진심인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제발요, 박서방님. 저를 믿어주세요. 다니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긁적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나상궁이 열쇠를 허리에 차고 다니니 낮에는 어림도 없고 나상궁이 잠든 야간 순찰 교대 때 틈이 나긴 하는데 그때 열어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들키면 내 목이 날아간다. 알고 있느냐? 알아요. 그래도 부탁드려요. 박서방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매에서 사탕과립을 하나 더 꺼내 자기 입에 넣었지요. 내일 밤 인시 우물가에서 만나자. 다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날 한밤중 박서방이 슬쩍 빼낸 여벌 열쇠로 김의관의 방 문이 열렸습니다. 다니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코를 킁킁거렸지요. 있었습니다. 그 냄새,
최이관 방에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초 특유의 코끝 저린 냄새. 시간이 지나 옅어졌지만 다니의 코에는 분명했지요. 다니는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김희관이 쓰러진 자리 옆에 약탕기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약탕기 안에 까만 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는 옷자락으로 그 물을 적셨지요. 이것도 증거야. 다니는 약탕기 잔여물을 묻힌 옷자락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갔지요. 됐느냐? 됐어요. 고마워요, 박서방님. 고맙긴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라. 박서방은 투덜거렸지만 걸음을 옮기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다니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그 뒷모습에 다니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지요. 다음 날 다니는 오경수에게 김희관 방에서 얻은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김희관 방 약탕기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어요. 잔여물도 가져왔어요. 오경수는 잔여물 냄새를 맡고 표정이 굳었지요. 초가 분명하다. 약탕기에 직접 넣었다는 뜻이니 범인은 일관들의 약을 손댈 수 있는 자다. 내의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 오경수가 약장에서 독초 표본력 가지를 더 꺼내어 다니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부자, 이것은 비상, 이것은 천남성. 모두 독이 있는 약재다. 하지만 초처럼 소량으로 서서히 죽일 수 있으면서 역병과 증상이 비슷한 것은 초뿐이다. 그러면 범인은 초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내의원에서 초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니와 오경수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니는 낮에 약재를 나르는 척하면서 조한평의 동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경수가 신신당부했지요.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그냥 일하면서 슬쩍 보기만 해라. 다니는 약재 광주리를 들고 내의원 복도를 오갔습니다. 조한평은 매일 같은 시간에 어약청에 들어갔지요. 어약청은 왕의 약을 조제하는 곳으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어약청 앞을 지날 때마다 코를 세웠지요. 첫째 날은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어약청 문이 열리는 순간 바람을 타고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니의 코가 번쩍였지요. 초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본초서에서 읽은 적이 있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 다니는 그날 밤 본초서를 뒤졌습니다. 아궁이 불빛에 한 장 한 장 넘기며 냄새의 정체를 찾았지요. 한참 만에 다니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감수. 감수. 하재로 쓰이는 약재. 소량은 약이지만 과량은 독. 몸의 기운을 빼앗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드는 약재였지요. 다니는 깨달았습니다. 초호로 의관들을 죽이고 감수로 전하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 가지 독을 동시에 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의관들에게는 초호를, 왕에게는 감수를. 하나는 빠르게 죽이고 하나는 천천히 쇠약하게 만드는 이중 독살. 다니는 오경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어약청에서 감수 냄새가 났어요. 오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감수라 했느냐? 예, 전하의 약에 감수를 섞고 있는 거예요.
전하의 두통이 잦아진 것도, 몸이 수척해지신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오경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어르신, 어떻게 해야 해요? 다니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한평이 노리는 것은 의관들의 목숨이 아니다. 의관들은 그저 장애물이었을 뿐. 진짜 표적은 전하예요. 다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의관들을 하나씩 없애서 자기 혼자만 어약을 올리게 만든 뒤 감수를 섞어 전하를 서서히 해치는 것이다. 방 안이 정막에 잠겼습니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렸지요. 하지만 왜요? 조어이님은 왜 전하를 해치려는 거예요? 오경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지요. 45년 전 일이다. 조한평의 아버지 조윤석은 선왕의 어이였다. 뛰어난 의관이었지. 하지만 궁중암투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다. 누명이요? 선왕의 왕비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조윤석이 일부러 약을 잘못 지었다는 누명이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지. 어린 조한평은 아버지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다. 다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버지의 원한을 45년 동안 품고 스스로 최고의 어이가 되어 왕의 곁에 다가간 것이지. 다니는 잠시 조한평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은 아이. 다니 자신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최의관도, 김의관도, 이의관도 아무 죄가 없잖아요. 오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 원한이 깊다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경수는 약장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나도 조한평을 의심한 지 오래되었다. 우리는 같은 해에 내의원에 들어온 동기지. 30년을 함께했어. 오경수의 목소리가 잠겼지요. 젊었을 때 한평이는 밝은 아이였다. 웃음이 많고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의관이었지. 하지만 해가 갈수록 눈빛이 달라졌어. 웃음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 어느 날부터 손을 자주 씻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알아채신 거예요. 알아챈 것이 아니라 느낀 것이지. 증거가 없으니 말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한평이를 믿고 싶었어. 30년 벗이었으니까. 오경수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다니는 그 눈물이 아픈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어르신, 우리가 막아야 해요. 그래, 막아야지. 오경수는 눈물을 닦고 다니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다니야, 내 어머니도 이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예. 박 씨는 약초회관에 서는 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 내 생각에 박 씨도 무언가를 알아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경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니의 눈이 커졌지요. 어머니가 독살당한 거예요. 오경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다니의 손이 삼배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다니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그 목소리는 9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니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지요. 조 한 평의 손 씻는 횟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7번, 약을 짓기 전 2번, 짓고 난 후 2번, 어약청 출입 전후 2번, 그리고 저녁에 1번. 독을 다루는 사람의 습관이에요. 단이가 오경수에게 말했지요. 오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가루가 피부에 닿으면 손이 저리고 붓는다. 자주 씻지 않으면 자기도 중독되지. 또 하나의 단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단이는 증거를 모아 정리했지요. 빈 약재 창고 구석에 숨겨둔 작은 상자 안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최이관 방 바닥에 약재 가루, 김이관 방 약탕기 잔여물, 오경수에게 받은 초 표본.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조 어이님이 직접 독을 다루는 것을 봐야 해요. 단이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회는 사흘 뒤에 찾아왔습니다. 조 한 평이 어약청에서 어약을 조제하는 시간은 매일 유시였지요. 그 시간에 내의원에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오경수는 자기 방에서 쉬고 나상궁은 내전 순찰을 돌았지요. 단이는 약재 광주리를 들고 어약청 옆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약재를 나르는 척하면서요. 어약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이 아주 약간 열려 있었지요. 단이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문틈에 눈을 대었습니다. 조 한 평이 약탕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왕의 처방전을, 다른 손에는 작은 약포를 들고 있었지요. 약탕기에 처방전대로 약재를 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귀, 복령, 숙지황. 여기까지는 정상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조 한 평이 소매 안에서 다른 약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처방전에는 없는 약포. 그것을 약탕기에 조심스럽게 털어 넣었지요. 가루가 물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단이의 코에 냄새가 닿았습니다. 감수. 틀림없었지요. 그리고 조 한 평은 빈 약포를 촛불에 태웠습니다. 약포가 불에 타 재가 되었지요.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단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조 한 평이 왕의 약에 감수를 넣는 것을. 그때 조 한 평이 고개를 돌렸지요. 단이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이는 광주리를 들어 올리고 빠르게 걸었지요. 등 뒤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한 평이 복도로 나온 것이었지요. 거기 누구냐? 단이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지요. 약재 나르는 중입니다. 조 한 평이 단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걸렸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지요. 이 시간에 약재를 나르느냐? 예, 나상궁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렇구나. 가거라. 단이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등 뒤로 조 한 평의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 느껴졌지요. 복도를 돌아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지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보았습니다. 확실히. 그날 밤 단이는 또 하나의 증거를 확보했지요. 어약청 뒷마당 재바지에서 타다 남은 약포 조각을 주었습니다. 완전히 타지 않은 조각이 하나 남아 있었지요. 단이는 그것을 코에 대어 보았습니다. 감수 냄새.
단이는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삼배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4가지. 최이관 방 가루, 김이관 방 잔여물, 초호 표본, 그리고 어약청에 탄 약포 조각. 하지만 단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흘 뒤 단이는 조한평의 처소를 탐색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조한평이 임금의 문안을 가는 시간, 처소가 비는 반시진. 그 시간을 단이는 사흘 동안 확인했지요. 문제는 처소 문이 안에서 잠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약방 허드레시를 하면서 궁의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요. 조한평 처소 뒤편에 환기를 위한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어른은 빠져나갈 수 없지만 9살 아이라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지요. 단이는 박서방에게 망을 부탁했습니다. 조 어이님이 돌아오면 기침을 2번 해주세요. 기침 2번. 알겠다. 하지만 단이야, 이번에는 정말 목숨이 위험하다. 알아요. 단이는 뒤편 창으로 조한평의 처소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약장이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약장에는 옥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는 조한평 목에 있었지요. 약장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약장이 아닌 다른 곳을 뒤졌습니다. 서안 위, 서랍 안, 책 사이, 그리고 서안 아래 바닥에서 작은 칼자국을 발견했지요. 바닥판 하나가 미세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단이는 손가락을 넣어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약상자가 숨겨져 있었지요. 상자를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초가루와 감수가루가 작은 약포에 나뉘어 담겨 있었지요. 단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지요. 가져가면 조한평이 눈치챌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단이는 약포 하나를 여러 손가락 끝에 가루를 아주 조금만 묻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바닥판을 덮었지요. 그때 밖에서 기침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박서방의 신호였습니다. 조한평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단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뒤편 창으로 달려갔지요. 몸을 구겨 넣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처소 앞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단이는 담장 뒤에 숨어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렸지요. 손가락 끝에 묻은 가루를 코에 대어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다음 날 단이는 박서방에게 증거를 맡겼습니다. 이것을 안전한 곳에 숨겨주세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박서방은 작은 보자기에 쌓인 증거물을 받아들었지요. 이게 다 뭐냐?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냥 숨겨주세요.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자기를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사탕과립 대신 증거가 소매 안에 들어간 것이었지요. 단이야, 위험한 짓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단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요. 그 무렵 임금의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두통이 매일 찾아왔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조한평은 매일 어약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옵니다. 이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소. 환절기라 기운이 허하신 탓이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차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조한평의 약을 의심하는 사람은 궁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어의, 오랜 세월 충성을 바친 의관, 누가 그를 의심하겠습니까? 단이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이 왕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실을 오경수 어르신도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단이와 오경수가 빈 약재 창고에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단이는 그동안 모은 모든 것을 정리했지요. 첫째, 새 의관 모두 초독에 죽었어요. 역병이 아니에요. 그렇다. 둘째, 의관들을 없앤 건 조 어이님 혼자서 어약을 올리려고요. 그렇다. 셋째, 전하의 약에 감술 넣고 있어요. 전하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단이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넷째, 조 어이님의 아버지 조윤석이 선왕에게 누명 쓰고 사약 받은 것이 동기예요. 오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단이는 눈을 들어 오경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표적은 바로 전하입니다. 그 말이 창고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경수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보였지요. 전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뢰다니 어떻게 수석 어이가 왕을 독살하려 한다고? 증거는 9살 관비의 코가 증거라고? 오경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이 궁에서 수석 어이의 말과 관비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믿겠느냐? 증거가 있어도 그 증거를 전할 길이 없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전하가 죽으면 어떡해요? 단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오경수가 단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들린다. 둘은 숨을 죽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지나갔지요. 한참 뒤에야 단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뢰시면 안 돼요. 어르신은 의관이잖아요. 나는 말석 의관이다. 조한평은 수석 어이이고 전하의 총애를 받고 있지. 내가 아뢰었다가는 오히려 내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 단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오경수는 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방법을 찾아보마. 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조한평은 치밀한 자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눈치채면 우리부터 당한다.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급했지요. 임금이 매일 그 약을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조한평은 단이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약청 앞에서 마주쳤을 때 조한평이 물었지요. 약방 아이, 요즘 부쩍 이쪽을 자주 지나더구나. 약재를 나르는 길이라 그런 것이옵니다. 그렇구나. 약방 일이 고되지. 조한평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단이의 얼굴을 훑은 것을 단이는 느꼈지요. 열심히 하거라. 조한평이 지나간 뒤 단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눈빛. 단이를 관찰하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그물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싸움이었지요. 조한평은 눈치를 챘습니다. 처소에 돌아온 날, 조한평은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안 위에 놓인 붓의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지요. 바닥의 먼지 자국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한평은 바닥판을 들어 올려 약상자를 확인했지요. 약포수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열어보니 가루의 양이 아주 미세하게 줄어 있었지요.
약방 아이. 조한평은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꾸 어약청 앞을 지나는 것도, 김일관 방 앞에서 어슬렁거린 것도 기억났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오경수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도. 조한평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둘 다 처리해야겠군. 조한평은 세 가지를 동시에 움직였지요. 첫째, 내의원 궁인들에게 슬쩍 귀띔했습니다. 오경수가 요즘 약방 관비 아이와 수상한 행동을 하더군. 관비를 시켜 약재 창고를 뒤지게 하는 것 같소. 말석 의관이 관비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이 소문은 반나절 만에 내의원 전체에 퍼졌지요. 사람들은 오경수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나상궁에게 단위를 내보내라 했지요. 역병 감염 의심이라는 명목으로. 셋째, 가장 치명적인 수를 준비했습니다. 오경수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조한평은 나상궁을 불렀습니다. 나상궁. 예, 어이 대감. 약방에서 일하는 관비 아이 단이라 했던가? 그 아이가 어찌 되었습니까? 근래 그 아이가 내의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소. 역병이 도는 마당에 관비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않소. 나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아이에게서 역병 감염 의심 징후가 보인다고 문서를 올리겠소.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안전하오. 역병 감염이라니요. 그 아이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나상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한평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요. 멀쩡해 보여도 잠복기일 수 있소. 의관 셋이 죽은 마당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소. 내가 진단서를 쓸 테니 상궁은 관비 이동 문서만 올려주시오. 나상궁은 망설였지요. 하지만 수석 어이의 말을 거스르기는 어려웠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날 오후 나상궁이 단이를 찾아왔습니다. 단이, 이리 와라. 나상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지요. 날카롭기는 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 어이께서 내가 역병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 하셨다. 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역병이요. 저는 아무 데도 아프지 않은데요. 수석 어이의 진단이다. 어서 짐을 싸라. 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쫓아내려는 것이었지요. 조한평이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나상궁님, 저는 정말 아프지 않아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니, 수석 어이의 진단을 거짓이라 하느냐? 나상궁이 벌컥 화를 냈지요. 하지만 단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내보내려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의원 의관들이 역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독살이에요. 나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이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때 내의원 마당에 관졸 둘이 나타났지요. 역병 감염 의심 관비를 데려가라는 명이요. 관졸들이 단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단이는 버둥거렸지요. 놓으세요. 저는 역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내의원 마당 한복판에서 단이가 끌려나갔습니다. 피멍이 들 만큼 팔이 조여졌지요. 단이는 약방 쪽을 돌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다음은 전하의 약입니다. 이것이 인트로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이의 외침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아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조한평이 팔짱을 끼고 서서 단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니는 관졸들에게 끌려 박성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박서방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시오. 박서방은 관졸 앞에 몸을 던지듯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역병이 아니오. 내가 매일 보는데 멀쩡한 아이를 왜 내보내는 거요? 수석 어이의 진단서가 나왔소. 비키시오. 진단서라니 내가 보기엔. 관졸이 박서방을 밀쳤지요. 박서방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다시 일어섰지요. 한 시즌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확인할 것이 있소. 박서방의 간곡한 부탁에 관졸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박서방은 다니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지요. 걱정 마라. 내가 오경수 어르신을 모셔올 테니 여기서 버텨라. 박서방은 궁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니는 성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지요. 맨발이 차가운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박서방이 돌아왔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지요. 오경수 어르신이 조어이를 찾아가셨어. 직접 따지시겠다고. 예, 직접요. 다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경수 어르신이 조 한 평을 직접 추궁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다니의 머릿속에 최악의 상황이 그려졌지요. 박서방님, 저를 다시 궁에 넣어주세요. 어르신이 위험해요. 궁 밖으로 나온 관비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제발요. 박서방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문 관졸의 눈을 피해 박서방은 다니를 궁 뒷담에 하인 출입구로 몰래 들여보냈지요. 다니는 뛰었습니다. 맨발로 돌바닥을 때리며 내의원 쪽으로 달렸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경수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어르신. 다니가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경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얼굴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입가에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눈 뜨세요. 다니가 오경수를 흔들었습니다. 오경수의 눈이 반쯤 떠졌지요.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다니냐? 어르신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한평이가 차를 건넸다. 마시자마자 오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요.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죽으면 안 돼요. 제발. 다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경수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지요. 구겨진 쪽지 한 장을 꺼내 다니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약장, 서랍, 이중바닥. 오경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눈이 감겼습니다. 어르신. 다니의 울음소리가 내의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달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역병이 도는 내의원에 가까이 오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다니는 오경수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지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오경수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약장 서랍 이중바닥. 조윤석 사약 기록. 이것이 동기의 증거. 다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경수 어르신이 조한평에게 추궁을 하러 갔다가 독을 먹은 것이었지요. 조한평이 오경수에게 차를 건네며
독을 탄 것이었습니다. 단이는 오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어르신,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밝힐 거예요. 단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약장 앞으로 갔지요. 서랍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그 안에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바닥판이 약간 들렸지요. 이중 바닥. 단이는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누렇게 바랜 문서가 한 장 들어 있었지요. 45년 전의 문서. 조윤석에게 사약을 내린 기록이었습니다. 단이는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조한평의 동기를 증명하는 마지막 퍼즐이었지요. 하지만 오경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일한 보호자가, 유일하게 단이 편인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지요. 단이는 무릎을 꿇고 오경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오경수의 손등 위로 떨어졌지요. 이 궁에서 단이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막막했을까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무엇이 무서운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또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품속의 삼배 주머니와 오경수가 쥐어준 쪽지와 약장 이중 바닥에서 꺼낸 45년 전 문서뿐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을 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역병 감염 의심으로 쫓겨난 관비. 수석 어의를 독살범이라 고발하는 9살 아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단이는 오경수의 방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울었지요. 쥐 한 마리가 방 안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오경수의 숨소리만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이대로 포기할까? 궁을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단이의 손이 삼배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주머니. 말린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지요. 그리고 그 안에 든 종이 쪽지. 단이는 쪽지를 꺼냈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아닌 오경수 방의 촛불 아래에서 처음으로 쪽지를 또렷이 보았지요.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경수 어르신이 가르쳐준 글자로 초 3푼, 감수 2푼. 매일 약에 섞으면 보름 안에 역병과 같은 증세. 발견 불가. 단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머니가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초우와 감수를 섞어 역병 증상을 만드는 방법.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누군가가 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알아챈 대가로 어머니가 먼저 죽었습니다. 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분노와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딸에게.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그 순간 오경수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진짜를 놓치는 법이다. 코로 막고 손으로 짚고 마음으로 느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느니라. 단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었지요. 어머니, 저 해낼게요. 단이는 일어섰습니다. 오경수의 맥을 짚었지요. 약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단이는 약장에서 감초와 녹두를 찾아 해독약을 지었습니다. 오경수에게 배운 대로, 본초서에 적힌 대로. 9살의 작은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오경수의 입에 약을 넣어 주었습니다. 오경수가 가늘게 기침을 했지요. 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단이는 방을 나섰습니다. 궁 뒷마당 우물가로 갔지요. 박서방을 만나야 했습니다. 박서방님. 우물가에 박서방이 있었습니다. 단이를 보자 놀란 표정이었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궁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느냐?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조 어이가 독을 먹인 거예요. 박서방의 얼굴이 굳었지요. 단이야,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박서방님, 저를 전화 앞에 데려다 주세요. 박서방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화 앞에 관비가 전화를 어떻게 만나? 그것은 불경이다. 불경이면 제가 벌을 받을게요. 하지만 전화가 죽으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박서방은 할 말을 잃었지요. 단이의 눈이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다 있어요. 제가 정리한 것도, 오경수 어르신이 남긴 것도, 어머니가 남긴 것도요. 부족한 건 그것을 전할 통로뿐이에요. 박서방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상궁이 함께하면. 나상궁님이요? 나상궁은 내전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경수 어르신이 쓰러졌다면 나상궁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다. 단이와 박서방은 나상궁을 찾아갔습니다. 나상궁은 오경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오이관이 쓰러지셨다고? 어째서? 조어이가 독을 탄 차를 건넸습니다. 나상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 말이 사실이냐? 오이관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쓰러지시면서. 나상궁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이를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에서 경멸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역병 감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조어이가 시킨 것이라는 것도. 그러면 왜 수석 어이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다. 하지만 나상궁이 허리에 찬 열쇠 꾸러미를 쥐었지요. 오 의관은 이 내의원에서 유일하게 환자를 환자로 대한 분이시다. 그분이 당한 것을 가만 볼 수는 없다. 나상궁이 앞장섰습니다. 박서방이 뒤를 따랐지요. 그리고 가운데에 단이가 있었습니다. 삼배 주머니를 품에 안은 9살 아이가. 임금의 침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상궁이 내전 관졸에게 말했지요. 긴급히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전하의 어약에 관한 일이옵니다. 관졸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들라 하셨다. 문이 열렸습니다. 단이는 생전 처음으로 임금의 침전에 발을 들였지요. 다리가 떨려 걷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병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이 밤에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냐? 단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내의원 약방의 관비 단이이옵니다. 관비가 과인 앞에 무슨 용무냐? 단이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웠지요. 하지만 뒤에는 쓰러진 오경수가 있었고 그 뒤에는 죽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전하, 전하의 어약에 독이 들어 있사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엇이라?
수석어의 조한평이 전하에 약의 감수를 섞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내의원 의관 세 분도 역병이 아니라 조어의의 독살이옵니다. 침전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감히 수석어의를 독살범이라 모함하느냐, 증거가 있느냐? 있사옵니다, 전하. 박서방이 소매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단이에게 건넸습니다. 단이가 맡겨두었던 증거물이었지요. 단이는 그것을 펼치고 품에서 나머지 증거도 하나씩 꺼냈습니다. 최이관 방에서 수집한 약재 가루, 김이관 방 약탕기 잔여물이 묻은 옷자락, 어약청에서 주운탄 약포 조각, 오경수의 약장에서 꺼낸 45년 전 사약 기록 문서,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처방 쪽지. 이 가루와 잔여물에서는 초독의 냄새가 나옵니다. 소인의 어머니는 약초를 다루는 사람이었사옵니다. 어머니도 이 독을 알아챘고 그래서 죽었사옵니다. 단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이 문서는 45년 전 조어의의 아버지 조윤석이 선왕으로부터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은 기록이옵니다. 조어의는 아버지의 원한으로 왕실에 복수하려 하는 것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냄새가 증거라니 그것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그때 나상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 나상궁이 아뢰옵니다. 조어의는 이 아이를 역병감염 의심이라는 거짓 문서로 궁 밖으로 내쫓으려 하였사옵니다. 그 문서는 조어의가 소인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리고 내의원 말석의관 오경수가 조어의를 추궁하였다가 독이 든 차를 마시고 쓰러져 있사옵니다. 오경수가 쓰러졌다고? 임금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한평을 당장 불러오라. 관졸이 달려갔지요. 얼마 뒤 조한평이 침전에 들어섰습니다. 한밤중에 불려 나온 것 치고는 차림새가 단정했지요. 하지만 단이를 보는 순간 그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전하, 이 밤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경에게 물을 것이 있소. 이 아이가 경을 고발하였소. 조한평이 단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렸지요. 전하, 이 아이는 역병감염이 의심되어 궁 밖으로 내보낸 관비이옵니다. 천한 것의 헛소리에 전하께서 근심하시다니 황송하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단이가 소리쳤지요. 이 가루에서 초호 냄새가 납니다. 전하의 약에서 감수 냄새가 납니다. 코로 맡으면 알 수 있습니다. 조한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냄새, 9살 아이의 코가 증거란 말이오? 임금이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아이야, 내가 정말로 독을 구분할 수 있느냐? 예, 전하. 소인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코가 있사옵니다. 임금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좋다. 그렇다면 경의 약장을 열어보겠소. 조한평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경의 목에 걸린 옥 열쇠. 그것으로 경의 약장을 여시오. 조한평의 손이 목의 열쇠를 움켜쥐었지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하, 약장에는 귀한 약재가 있어 함부로 열 수 없사옵니다. 과인이 함부로란 말이오? 임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침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열쇠를 내놓으시오. 조한평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지요. 천천히 목에서 열쇠를 빼어
관졸에게 건넸습니다. 관졸이 조한평의 처소에 다녀왔습니다. 약장에서 꺼낸 약포들이 임금 앞에 놓였지요. 단이가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초이옵니다. 단이가 약포를 열고 코를 대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감수이옵니다. 전하의 어약에서 났던 냄새와 같사옵니다. 임금이 약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한평을 보았지요. 경, 할 말이 있소. 조한평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때 침전 문이 열리고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들것 위에 오경수가 누워 있었지요. 박서방이 침전에 오기 전 내의원 하인에게 미리 부탁해 둔 것이었습니다. 오경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전하, 소인 오경수, 아래옵니다. 오경수의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렷했지요. 조한평이 소인에게 독이 든 차를 건넸사옵니다. 소인이 그의 행실을 추궁하자 입을 막으려 조한평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이요. 이자들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요. 임금이 손을 들어 조한평을 제지했지요. 경의 아버지 조윤석은 선왕에게 사약을 받았소. 맞소. 조한평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이것과 무슨 관련이 이 문서에 적혀 있소. 45년 전의 기록이요. 임금이 단이가 가져온 사약 기록을 들어보였지요. 조한평의 눈이 그 문서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조한평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었사옵니다. 조한평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왕께서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사옵니다. 아버지는 왕비마마를 살리려 밤새 약을 지었건만 왕비마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에게 죄를 물었사옵니다. 사약을 내렸사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억울하다 외치며 죽었사옵니다. 눈물이 조한평의 볼을 타고 흘렀지요. 소인은 10살의 아버지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 뒤로 45년 단 하루도 그 장면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침전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실을 원망하였소. 임금의 목소리가 낮았지요. 원망이 아니옵니다. 증오였사옵니다. 소인은 최고의 어이가 되어 왕의 곁에 서겠다고, 그리고 왕의 약으로 왕을 끝내겠다고, 그것만을 생각하며 45년을 살았사옵니다. 조한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핏줄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전하를 모시면서 마음이 흔들렸사옵니다. 전하는 선왕과 달랐사옵니다. 백성을 걱정하고 일관을 아꼈사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사옵니다. 죽여야 할 자가 미워지지 않는 것이. 임금은 오랫동안 조한평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의 아버지 조윤석에게 내려진 누명. 선왕의 과오임을 과인이 인정하겠소. 조한평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하지만 임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원한이 있다 하여 무고한 의관셋을 죽이고 과인을 독살하려 한 죄는 용서할 수 없소. 경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갚겠다 하면서 같은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안겼소. 최의관에게, 김의관에게, 이의관에게,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조한평이 단이를 보았습니다. 단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 아이의 어머니 박씨도 경이 죽인 것이요? 조한평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씨가 초 냄새를 알아챘사옵니다. 소인의 계획이 다
탈로 날까 두려워. 먼저 다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다른 일이었지요.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참았지요. 조한평, 그대를 파직하고 유배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죄는 유배지에서 치르게 될 것이다. 조한평이 바닥에 이마를 찍었지요. 그리고 임금이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이름이 무엇이더냐? 다니이옵니다, 전하. 다니, 9살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척한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내 코가 과인의 목숨을 구하였다. 내 어머니도 같은 코를 가졌었겠구나. 다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어머니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냈다. 참으로 장하구나. 임금이 내관에게 명했지요. 이 아이를 내의원 수습의녀로 임명하라. 그리고 오경수에게 최고의 치료를 하게 하라. 다니는 무릎을 꿇은 채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어머니를 잃은 눈물, 오경수가 쓰러졌을 때의 눈물, 혼자 남겨졌을 때의 눈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임금이 다가와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울어도 된다. 오늘은 울어도 된다. 며칠 뒤 오경수가 눈을 떴습니다. 다니가 지어준 해독 약이 효과를 본 것이었지요. 침상에 누운 오경수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야, 내가 해냈느냐? 예, 어르신. 오경수가 웃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눈물이 고였지요. 내 어미가 자랑스러워하겠구나. 다니는 오경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 내의원 마당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의녀 복식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품에는 새 본초서를 아는 아이. 맨발에 집신 한 짝을 신고 아궁이 옆에 웅크려 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였습니다. 다니의 품에는 여전히 삼배 주머니가 있었지요. 어머니의 주머니. 이제 그 안에는 말린 약초와 종이, 쪽지 대신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경수가 지팡이를 짚고 약방에서 나왔습니다. 다니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습의녀 다니. 예, 어르신. 오늘부터 내가 배울 것이 참 많다. 각오하고 있어요. 오경수가 웃었습니다. 다니도 웃었지요. 내의원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약방에서 올라오는 당귀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지요. 다니는 코끝을 실룩거리며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독초의 냄새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약초의 냄새. 다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다니의 코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진실을 맡고 있을 것이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사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진실을 찾으려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도 비로소 보이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